한국학의 거장 김열규 저자는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해방과 전쟁, 분단과 근대화를 자신의 삶으로 고스란히 겪어낸 우리 시대의 귀한 어른이었습니다. 국문학과 민속학을 아우르는 한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했던 열정적인 학자였던 그는 평생 독서와 지필에 몰두해 70여 권이 넘는 저서를 남긴 타고난 문장가이자 저술가로도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2001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죽음의 담론을 새롭게 환기시킨 그는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2013년 4월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할 때만 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저자는 같은 해 10월 갑작스러운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영면에 들기 전날까지도 이 책의 원고를 쓰고 다듬어 갔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살아있음을 글쓰기로 확인한다던 생전 저자의 말처럼 90즈음에 이 책은 김열규 저자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유고가 되었습니다. 60대의 학문적인 성과와 사회적인 명성을 모두 내려놓고 낙향한 그는 밭을 일구고 산책하면서 문학과 예술,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본질을 곱씹는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고결한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는 그 자체로 진정한 인문학의 구현이었으며 참다운 어른의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기게 합니다. 저자의 마지막 책 90즈음에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농익는 목숨 기운. 인간이 해내고 치르고 겪고 하는 하고 마는 일에서 끝냄은 여간 소중한 게 아니다. 유종임이 곧 끝맺음의 아름다움이란 말이 있듯이 무슨 일에서나 시작과 중간은 끝맺음으로 더 한층 보람차게 된다. 그러한 분보기는 주변에 쌓이고 쌓였다. 교향악의 코다는 어떨까? 교향곡에서는 한 악장의 끝에 위치하여 만족스러운 종결의 느낌을 선사하는 부분인 코다를 인상 깊게 연주하게 되어 있다. 전체 악장이 코다로 인해 새삼 강조되곤 한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는 이 코다에서 한층 더 우렁차기 마련이다. 앙코르 소리는 더더욱 높아진다. 누구나 한 편의 글을 그냥저냥 쓰다가도 마무리할 때가 되면 바짝 긴장하기 일쑤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마침표를 찍는 것에 힘을 주게 된다. 정성을 들이게 된다. 컴퓨터로 글을 작성하고 있었다면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유달리 커지기 마련이다. 강연이나 연설을 할 때에도 마무리가 되면 소리는 더 한층 높아진다. 육상 경기를 할 때에도 결승선에 가까워지면 을의 마지막 기운을 왕창 쏟게 되어 있다.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다. 꽃은 지기 직전에 으뜸으로 화사하고 화려해진다. 봄을 대표하는 꽃인 벚꽃은 바람에 휘날리면서 질 때 더없이 그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하루를 마감하는 황혼, 서산해지는 노을은 온 하늘을 안식의 기척으로 가득 채운다. 저녁 노을은 해돋이에 견주어서 결코 뒤지지 않을 아름다움과 장려함을 선사하기 마련이다. 우리 마을에는 유종의미가 한결 돋보이는 나무가 있다. 흔히 팽나무라고 하는 포구나무인데 마을 어귀에 길가에 정정하게 우거져 있다. 100년이 훨씬 넘었을 이 나무는 아래쪽 둥지가 어른들 4~5이 함께 팔을 벌리고서야 겨우 둘러쌀 수 있을 만큼 굵고도 또 굵다. 둥지가 어른 키
곱절쯤 자라있는 언저리에서 자그마치 8비나 되는 아주 굵은 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사방으로 갈라져 뻗어 있다. 그 굵은 가지에서 갈라져 나간 잔 가지들로 해서 그 아래에 서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늙은 거대한 나무는 싱그럽고도 또 싱그럽다. 그 기운이 사뭇 왕성하다. 그야말로 노익장, 곧 나이 들어서 더 한층 왕성하고 기운차다. 한여름이면 무성한 잎들로 해서 그 위의 하늘이 기가 죽을 지경이다. 교양하게 코다에서 포구나무까지 가까이서 끝마무리가 월등히 돋보이는 본보기들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것이 마무리다. 마감하는 일이다. 그것들은 자연과 세상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유종의 미다. 인생 아흔, 마침내 졸수를 이야기할 계제가 되다니. 마치고 끝내고 하는 나이를 말할 처지가 되다니. 절로 긴장하게 된다. 마음을 다잡게 된다. 아흔도 삶의 코다가 되길 나는 마음쓰고 있다. 새벽녘 해돋이에 맞겨울 저녁 노을 같은 마무리로 아흔이 내일 모레인 80 넘은 나이를 가다듬고 싶다. 아니, 10분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한 기운을 살려서 이 한 권의 책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들 누구나의 인생살이에 유종의 미를 꽃피우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뿐만 아니라 한창 젊은이들에게는 유종의 미가 마련되도록 그들의 삶이 각부어지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산다는 것, 시간 쓰기. 삶은 곧 시간이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시간 보내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 보내기라는 말이 그야말로 허송세월, 곧 헛되이 시간을 날려버린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 말을 고쳐야 한다. 시간 보내기라는 말을 피하고 시간 쓰기라는 말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보람되고 값어치 있게 그리고 뜻깊게 시간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 그것은 시간 쓰기라고 우겨도 괜찮을 것 같다. 시간 쓰기 나름으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생은 시간에 달렸다. 시간이 인생의 감매김을 한다. 그렇게 요긴한 게 시간이라서 그럴까? 그렇게 욕심이 난다면 시간이라서 그럴까? 시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앞에서도 말한 보낸다, 쓴다 등은 하도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을 준다, 얻는다 라고도 한다. 이럴 때에는 물건이나 돈을 주고받는 것이 연상된다. 또한 지킨다, 아낀다 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 시간은 값지고 요긴한 것을 의미한다. 귀한 그 무엇이 시간인 것이다. 시간 날린다 라고 한숨을 토하다가도 지킨다, 아낀다 하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듯 시간을 두고는 쓴다, 준다, 얻는다, 아낀다 등으로 말하다 보니 그 말투가 돈을 두고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돈도 귀하다 보니 시간이라는 말 때문에 돈이란 것도 연상된다. 돈을 주고받고 얻고 쓰고 아끼고 하기로는 시간과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돈처럼 귀한 게 시간이다. 그러나 끝까지 돈을 시간에 견줄 수는 없다.
돈은 다 써버리고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은 그럴 수 없다. 가버린 시간은 영영 과거에 묻히고 만다. 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시간은 어림도 없다. 그러니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하다. 시간은 갖가지로 경험된다. 그래서 이 시간 다르고 저 시간이 다르다. 여기서 겪는 시간 다르고 저기서 겪는 시간이 다르다. 조급한 시간이 있고 늑장 부리는 시간이 있다. 오는 시간 다르고 가는 시간이 다르다. 그렇게 달라지는 시간에 따라 인생의 빛도 성질도 달라진다. 시간은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시간은 인생이다. 시간은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 왕창왕창 달라진다. 시계로 재기로는 같은 데에도 우리가 직접 겪는 시간은 짧아지는가 하면 길어지고 줄어드는가 하면 늘어나기도 한다. 급속도로 빨라지는 한편으로 늑장 부리다 못해 죽치고 앉아버리기도 한다. 촘촘하니 죄고들다가도 엉성하게 빈 깡통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직접 겪는 시간은 변화무쌍해서 어떻게 해도 종잡을 수가 없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수업의 끝판에서 지루하게 이를 데 없는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를 하마하마 기다리자니 웬 시간이 그렇게 늑장을 피우는지 갑갑하기 짝이 없다. 시간이 무슨 안진뱅이 땅바닥 기짓하는 것이다. 그러다가도 운동장에서 보내는 쉬는 시간은 날벼락처럼 빠르게 끝이 난다. 교실로 돌아오는 어깨축지가 축 젖어 있을 게 뻔하다. 불과 10분 남짓한 사이에 아예 생판 다른 시간을 겪게 된다. 아차하는 사이에 시간은 극에서 극으로 변덕을 부린다. 임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렁이 꿈을 대듯 한다. 헤어짐의 시간은 벼락치기를 한다. 마음으로 겪게 되는 시간은 정체불명이다. 시간은 수수께끼다. 무덤, 그 커다란 연꽃송이. 여든을 넘긴 탓일까? 죽음에 대해서도 머리에 떠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누구나 무서워질 것이다. 두렵기도 할 것이다. 아예 없는 듯이 눈을 감아보기도 할 것 같다. 그런가 하면 고개를 숙이고는 경건함에 젖을 것 같다. 숙연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죽음의 상념에 사무칠 것 같다. 두려움과 숙연함, 그 양단간에서 누구나 죽음의 철학에 젖어들 것이다. 나는 죽음을 노년의 당연한 삶의 표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죽음을 삶의 한 고비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쓰고 있다. 낯이 익은 사람을 생각하듯 죽음의 상념에 잠겨보기도 한다. 그럴 아치면 감은 눈 속에 문득 무덤이 떠오른다. 무슨 전원 풍경의 한 토막 같아 보인다. 그때 떠오른 무덤의 모습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아늑한 정경이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무덤은 그 모양새가 워낙 특출하다. 온 세계, 온 인류의 무덤들 가운데서 남다르게 그 모양새가 뜻깊은 것 같다.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산소 전체는 무슨 커다란 꽃망울과 꽃받침처럼 보인다. 봉분은 피기 전의 꽃봉오리로 봉분을 에워싸고 있는 얕은 둔덕은 꽃받침인 듯이 느껴진다. 그래서 커다란 연꽃송이 같은 무덤은 고즈넉하고도 아름답게 보인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피면
무엇보다 그 봉분이 넉넉하고 유족해 보인다. 흙을 쌓아 올려서는 타원형으로 봉긋하게 모양 지어진 것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죽음을 흔히 영면이라고, 이를테면 영원한 잠이라고 일컫는 것과 잘 어울린다. 그러한 봉분을 이불 덮듯이 하고 그 아래 누워있는 사람은 더없이 편안한 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두어 세대 전 산소는 마치 대지 그 자체가 아늑한 품으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듯이 느껴지기도 했다. 어느 산소나 그 봉분의 봉긋한 생김새며 그 둘레의 얕은 둔덕, 곱게 팔을 벌리고 안아들이는 품이듯이 둘러있는 둔덕의 모양새로 인해 커다란 연꽃송이 같다고, 지금도 사뭇 어릴 적의 옛날과 다를 바 없이 되새기게 된다. 온 세계의 인종 가운데에서 한국인이야말로 무덤을 가장 곱게, 가장 알뜰하게 가꾸어 왔다. 무덤, 산소란 말을 가장 흔하게 써왔지만 보통 사람들의 무덤은 그 밖에도 묘지, 묘소, 분묘, 선영, 선산 등으로도 불려왔다. 그렇게 많은 이름이 붙여진 만큼 무덤을 소중하게 여겨온 것이지만 그것은 죽음 자체를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왔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민간에 퍼져 있던 풍수지리설로는 산 사람의 집자리인 만큼 죽은 사람의 무덤자리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다. 나는 죽음을 마지막이 아니라고 굳게 믿은 옛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존중하고 싶다. 따라서 살아남은 가족들이 무덤을 통해 죽은 이와의 지난 시절의 인연을 곱게 또 진하게 지켜냈음을 오늘날의 우리는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꼬맹이 시절 무덤에 붙이던 생각. 그러한 무덤에 대한 느낌을 나는 어릴 적에 할아버지의 산소에서 이미 받아들인 것 같다. 내게 할아버지의 산소는 특별한 곳이었다. 5살도 못 된 나이에 할아버지를 여의었지만 그 뒤 꼬맹이 시절의 나로서는 할아버지와의 재회의 자리나 다를 바 없는 산소가 정겹기조차 했던 것 같다. 우리의 가족은 그 당시로서는 부산에서 꽤나 먼 괴정이라는 곳에 마련된 할아버지의 산소에 매년 추석과 설날에 찾아갔다. 그곳은 마을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산기슭의 작은 암자 가까운 데 있었다. 시외버스도 다니지 않던 곳이라 부산 시내에서 걸어서 왕복하자면 꼬박 하루가 걸렸다. 글쎄 이수로 쳐서 근 100리에 가까운 길이었기에 어린 내게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다. 할아버지, 너무 멀어. 그렇게 투덜거릴만 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싫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걸음을 앞질렀다. 그래서일까? 시내를 벗어나 높고 긴 제를 넘고 또 넘어서 시골의 한적한 길을 가는 것이 무슨 소풍 같았다. 도시의 번화가 한가운데에서 자랐던 소녀는 시골의 산과 들, 그 낯선 경치에 마음이 흠씬 사로잡히곤 했다. 아버지와 세 분의 숙부들에 뒤지지 않으려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어야 하는 어린 나로서는 여간 먼 길이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길이라서 길을 썼다.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는 따로 장만한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셨다. 나머지 가족이 살던 집은 2층의 일본식 건물이었는데 일본말로 다다미라고 하는 돗자리 비슷한 것이 깔린 방은 겨울이면 냉기가 심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은 온돌방이 있는 작은 한옥에 별거하고 계셨다. 어린 나는
장난감이 아쉽거나 군것질이 하고 싶으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졸랐다. 내가 졸으면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가게에서 일을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갔다. 나 돈 좀 다오. 쓸 데가 생겼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은 할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바로 이웃의 과자 가게로 앞장서 가시곤 했다. 제할라, 천천히 먹어라. 생과자를 사든 양과자를 사든 할아버지는 나의 등을 다독거려 주셨다. 나는 할아버지 산소에 갈 때마다 그 다독거림을 떠올리곤 했다. 어른들과 나란히 절을 올리면서 나는 가슴팍과 이마를 아예 잔디에 묻다시피 했다. 거기에 대고는 야금야금 문질러 보기도 했다. 그래서는 용돈 쥐어주시던 할아버지의 손길을 새삼 느껴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산소에 절을 올리는 자세도 좀 묘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할아버지 절 받으세요 하며 이마를 바닥에 대다시피 해서 납작 엎드리면 눈길은 절로 가랭이 사이로 뒤를 향하게 되었는데 비스듬히 들린 엉덩이 너머로 맞은편 먼 산을 봉우리며 그 위에 푸른 하늘이 바라다 보였다. 점점으로 떠있던 흰 구름의 무늬는 황홀했다. 추석이 되면 그 하늘이 너무나 곱고 아름다웠다. 넋을 잃고 바라보기를 계속하다가 그만 엎드린 채로 일어서는 것을 깜빡하기도 했다. 바로 옆에 있는 막내 숙부의 재촉을 받고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할아버지 산소에서 누리던 이 아늑한 안식은 할아버지와 꼬맹이 손자 사이에 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금도 되새기고 있다. 그런 안식의 느낌은 산소의 모양새로 해서 더 한층 다사롭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 산소에 절을 올리면서 겪게 되는 죽음은 별로 슬프거나 애달프지 않았다. 살아 생전의 정에 가만 안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할아버지의 산소를 통해 주어지던 죽음에 부치는 느낌이 내가 죽음에 대해 품게 되는 생각에 싹이 되면서 그것은 두고두고 나의 죽음에 부치는 생각에서 큰 구실을 냈다. 뭐랄까 고요함, 포근함이 깃든 것으로 내 가슴에 어리게 된 것 같다. 내게서 메멘토 모리, 이를테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에는 무서움이나 두려움보다는 안식과 편안함이 더 한층 크게 사무쳐 있곤 한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두고두고 믿고 봤던 릴케를 읽으면서 더 한층 녹익어갔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삶과 죽음의 총체성이라고 해도 좋을, 곧 인간 존재에서 죽음이 삶과 어울려서 하나 되는 그 경지를 마지막 작품 그 자체의 시 정신으로 삼았던 릴케에 기대어 죽음에 붙이는 내 생각도 점점 더 녹익은 것이다. 바야흐로 83씩이나 넘겨선 사람에게 이는 신앙과도 같은 것이다. 죽음을 삶의 반대로 삼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삶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마땅한 나이를 나는 지금 누리고 있다. 죽음에 붙이는 결의. 정말 딱하게도 죽음은 심하게 천대받고 있다. 아니, 학대에 시달리기도 하는 게 죽음이다. 죽여버릴까? 죽어도 싼 놈. 흔하게 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죽음은 그 처지가 말이 아니다. 흉한 욕이고 악담이다. 이들 보기에서 안타깝게도 죽음은 육지거리에 불과하다.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장이고 막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 쌍소리는 우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천덕꾸러기가 되기도 한다. 그 몰골이 말이 아니다. 거꾸러져라 하면 그냥 넘어지거나 자빠지라고 고함치는 것이 아니다. 꼴사납게 죽어라 라고 악쓰는 소리다. 이러한 죽음의 악담은 세고 셌다. 썩 나가 뒤져라. 벼락마저 뒤져라. 죽도록 패라. 천벌받아 죽을련. 악담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심하게 악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죽음은 악담의 또 악담이다. 사람이 하는 행동에 걸어 욕을 할 때 을의 말머리에 처를 붙이게 마련이다. 먹는다, 마신다 등의 동사는 그 말머리에 처가 붙어서 쌍소리가 된다. 처먹는다, 처마신다, 처박다. 그래서 죽음으로 욕할 때에도 처죽일 놈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죽음은 처자를 붙여서 욕이 되는 거 말고 따로 욕이 되기도 한다. 나가 되져라에서 돼지다가 그 예이다. 이건 꽤나 색다르다. 다른 동사들의 경우는 처를 말머리에 붙여서 쌍소리가 되는 것 말고 별도로 독립된 같은 뜻의 쌍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한 뜻에서도 돼지다가 별난 만큼 죽음 또한 별나다고 해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눈길로 죽음을 보게 된다. 지금껏 죽음이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마땅치 않은 보기들을 다루어 왔는데 이와 반대로 언제 그랬냐는 듯한 투로 죽음이 대접을 받는 보기도 있다. 죽을 둥 살 둥, 죽기 살기로 애쓴다 라고 하게 되면 죽음은 굳은 마음 다짐이며 다부치게 애쓰는 기틀이 된다. 최전방의 병사들이 사생결단을 할 때, 이를테면 사느냐 죽느냐 양당 간의 결판을 내릴 때, 그들에게 죽음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선이 된다. 용감한 병사들은 문자 그대로 결사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죽음은 승리의 깃틀로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러 생불여사, 곧 산 것이 죽음만 못하다거나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한숨을 짓는다. 여기에서 죽음은 허무함의 대변자가 되고 만다. 그런가 하면 죽을 지경이다 하면 고생을 호되게 하고 그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죽음은 고통이며 어려움의 편에 서게 된다. 하지만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어려운 고비, 막다른 고비에서 그야말로 단연코 사생결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죽을 둥 살 둥 해야 한다. 죽음이 마지막 결의이고 도전이게 해야 한다. 머지않아 구순을 내다보는 나로서는 더 한층 그래야 할 것이다. 여생이라는 말 떨쳐내고 싶은데에도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팔순을 넘기다 보니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지경에 빠져들곤 한다. 삶의 여백에 죽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쉽지 않다. 살다 남은 삶. 본바탕은 사가지고 가까스로 남겨진 나머지와 다름없는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뭇 어설프다. 어릴 적에 군것질을 하다가 남겨놓고 하던 그 찌꺼기가 눈에 아른거린다. 삶이 마치 무슨 쭉정이 같다. 흩어지다만 몇 가닥의 꽃잎 같아 보인다. 여생이라는 그 말, 나머지 인생이라는 그 말이 역겨워서 떨어내고자 해도 그게 쉽지가 않다. 지겹도록 머릿속에 늘어붙어 있다.
여생의 여가 그렇듯이 무엇이든 나머지가 옹골차기는 힘들다. 쓰다 남은 돈은 간수할 곳도 없이 푼돈이기 마련이다. 먹다 남은 음식은 개밥 그릇에 담겨지기가 일수이다. 입다 해진 옷은 걸레로 쓰이게 되면 그나마 요행이다. 그런데도 어쩌랴. 지금 당장 여생을 살고 있음이 사실이기에 고개를 가로젓는다고 해서 지워질 것은 아니다. 여생이라는 말의 여는 여분의 여와 같아서 영 마땅치가 않다. 쓰다 말고 먹다 남는 것이 여분인데 그 여가 곱게 느껴질 턱이 없다. 그래서 더욱 나의 여생이 여분과는 인연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욱 나의 여생이 여가 여운의 여와 짝짓기를 바란다. 비교적 자주 쓰이는 말인 여운은 가령 음악 선율의 여운이 그렇듯이 무엇이든 아름답고 곱게 남겨진 뒤끝을 의미한다. 여생의, 여분의, 여운까지 세 가지로 여의 쓰임새를 본 김에 좀 더 소상하게 살피고 싶다. 여가, 여광, 여담, 여덕, 여독, 여액, 여분, 여생, 여세, 여운, 여적, 여진, 여축, 여타. 자주 쓰이는 말과 덜어 쓰이는 말만 골라보아도 이처럼 15가지나 된다. 여독과 여진 말고 나머지는 모두 그럭저럭 괜찮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끝장에 다다르고 아직 무엇인가가 여유 있게 남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중에서도 여운 말고 굳이 여광과 여생을 맞겨루고 싶다. 여광은 문자 그대로는 남겨진 빛인데 흔히 해와 달이 지고 난 다음에도 은은하게 남는 빛을 의미한다. 순 우리말로는 해지고 달 뜨는 것과 때맞춘 노을빛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은은하고도 곱고 또 정겨운 것이 여광이다. 사라지고 난 뒤까지 감긴 눈방울 속에서 오래오래 고운 빛을 비추는 것이 여광이다. 그래서 여광은 우리가 마음 써서 아끼게 된다. 이제 바야흐로 나의 여생이 서글프고 애달픈 한편으로 은은한 여광의 빗살로 고여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싶다. 여분이기에 남겨진 것이기에 더 한층 귀하고 소중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누릴 삶이 찌꺼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끝마무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의 열매이고 보람일 수 있어야 한다. 문득문득 생각이 잠길 때가 많다. 묵념할 것도 없고 묵상할 것도 없는 채로 우두커니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경우가 잦다. 그럴 때 구부린 허리 위로, 숙인 머리 위로 여생을 비추는 여광이 고여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이 듦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20대보다는 확실히 성장한 40대가 좋았고 그때보다도 지금의 50대를 더 사랑하는 까닭에 나의 70대와 80대는 또 어떠할까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흔 즈음에 라는 책 제목을 보고는 별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면서 금세 그때의 내가 되어 책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이 동네의 소풍을 마치셨죠. 몇백 년 전에 쓰여져서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과는 또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10년 앞서 떠난 동시대를 살아갔던 어른의 글이라 그럴까요? 왠지 그분의 음성이나 호흡이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아흔쯤에는 김열규 저자가 여든의 나이를 넘어 아흔을 바라보는 원숙하고 농익은 생 앞에서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인생의 궁극적인 주제들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시간과 고독, 죽음과 고통, 배움과 노동, 사랑과 자연, 자아와 이웃이라는 생의 어귀어귀를 돌며 노년의 인문학자가 들려주는 따뜻한 공감과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드렸던 나이 들수록 농익은 목숨 기운. 저자는 인간이 해내고 치르고 겪는 많은 일에서 끝맺음은 여간 소중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종의 미, 즉 끝맺음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에서나 시작과 중간은 끝맺음으로 더 한층 보람차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교향곡에서의 코다처럼 한 악장의 끝에 위치해서 만족스러운 종결의 느낌을 선사하는 부분처럼 인생의 마무리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빛나는 황혼, 서산해지는 노을처럼 끝도 또 다른 시작과 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자는 시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사색했지요. 삶은 곧 시간이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시간 보내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 보내기라는 말이 허송세월처럼 들린다면 시간 쓰기라는 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보람되고 값어치 있게 그리고 뜻깊게 시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처럼 주고 쓰고 얻고 아끼지만 돈과 달리 한 번 가버린 시간은 영영 과거에 묻히고 만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합니다. 시간은 인생이고 시간은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 왕창 달라진다고 했죠. 죽음에 대한 사유도 이 책의 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여든을 넘긴 저자는 죽음에 대해서 머리에 떠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노년의 당연한 삶의 표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며 죽음을 삶의 한 고비로 여기려고 한다고 그렇게 마음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전통적인 무덤에 대한 묘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자는 그것이 마치 커다란 연꽃송이 같다고 했죠. 봉부는 피기 전의 꽃봉우리처럼 봉분을 에워싸고 있는 얕은 둔덕은 꽃받침인 듯이 느껴진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한국의 무덤은 고즈넉하고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책을 읽고 떠올려 보니까 진짜 그런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산소에 대한 추억 참 따뜻하게 그려졌습니다. 할아버지를 5살도 못된 나이의 여의였지만 할아버지의 산소는 재회의 자리처럼 정겹기조차 했던 기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자가 죽음에 대해 품게 되는 생각에 싹이 되었으며 죽음에 대한 그의 생각에 포근함과 고요함을 심어주었다고요. 제가 골랐던 챕터 중에서 여생에 대한 사색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생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여운의 여와 같이 아름답고 곱게 남겨진 뒤끝을 의미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해질녘 노을 다음에도 은은하게 남은 빛을 의미하는 여광처럼 자신의 여생도 은은한 햇살로 고여있기를 바란다고요. 이 책은 노년에 대한 것 같지만서도 사실은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또 가장 보편적인 삶의 진리에 맞닿아 있는 듯이요. 그것은 젊음을 코스프레하지 않는 노년만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선사했고요. 우리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줬습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처럼 저자는 90이 될 나이에도
마음만은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솥을 하되 다소곳하고 우람하되 고즈넉하게 노년의 삶을 다듬고 싶다는 그 소망. 우리나라 말 참 예쁘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솥을 하되 다소곳하고 우람하되 고즈넉한 삶. 이거를 조금 쉽게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솥을 하되 조용하고 쓸쓸하면서 다소곳하고 단정하고 겸손하고 우람하되 크고 당당하지만 고즈넉하게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 조용하고 쓸쓸하면서도 단정하고 겸손하고 크고 당당하지만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 맞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랜 스승과 긴 산책을 마친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문장들 사이로 저도 모르게 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됐습니다. 90즈음의 저도 이렇게 고요하게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머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글은 남기지 못해도 책을 읽었던 내 목소리는 어딘가로 남아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은 그리워해주면 좋겠다. 뭐 또 이런 부질없는 생각도 하면서